예,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disclosure 공시에 대해서 이제 소재가 그 IFRS 17 범위 안에서부터 발생하는 그러니까 IFRS 17 범위 안에 있는 계약들로부터 파생하는 어떤 위험의 리스크의 본질 및 그 정도에 대해서 이제 공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업은 이제 정보들을 공시해야 되는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무제표의 사용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본질, 뭐 이제 본질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위험에 대한 어떤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가 되겠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금액, amount, 타이밍, 금액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uncertainty, 불확실성, 미래 캐시플로우, future 캐시플로우의 기본적인 특성, 본질, 금액, 그 다음에 언제 지급이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것도 future cash flow,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디에서 파생하느냐? 그 IFRS 17 범위 안에 있는 계약들, 그죠? 계약의 경계. 그리고 여기에서 다루는 어떤 그 보험 계약 그 기본적인 정의에 따르고 그 다음에 계약의 경계 안에 있는 그런 그 부분에서 파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의 본질 특성, 금액, 그 다음에 그 현금 흐름의 발생 시기와 그것의 불확실성 이런 거에 관한 그런 정보를 다 공시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뭐 앞에 그 제너럴 메저먼트 어프로치에서 빌딩 블록 이제 1, 2, 3, 4에 대해서 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거의 다 포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그 22에서 32절까지 그 절들은 다 포함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요건, 공시 요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이 공시 요건의 그 공시 요건은 뭐냐? 이거는 그 되게 보통 정상적으로 이 요건들을 만족하는 데 필요한 그런 요건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시에 필요한 요건들, 이 요건들을 만족하는데 필요한 그런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 뭐 이게 꼭 동어 반복 같긴 한데 하여튼 그 공시에 필요한 요건들이 어떻게 만족돼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밑에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2에서 32까지. 그러면 이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러한 어떤 공시들 21절에서 121절에서 얘기한 이러한 공시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인슈런스 앤 파이낸셜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인슈런스 리스크와 파이낸셜 리스크, 예? 그 보험 계약으로부터 파생하는 보험 리스크와 파이낸셜 리스크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하나는 뭐에 맞춰져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they, 그죠? they는 뭐 인슈런스 앤 파이낸셜 리스크인데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되어져 왔는지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파이낸셜 리스크는 뭐를 포함하느냐? 파이낸셜 리스크는 그 liquidity risk and market risk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시장 리스크가 보통은 이제 그 파이낸셜 리스크는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만이 아니고 어떤 파이낸셜 트랜잭션을 하는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를 다루는 그런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에도 뭐 IFRS 9 뭐 아니면 공정가치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IFRS 17에 통상은 이제 그런 그 유동성 리스크나 어떤 마켓 리스크 뭐 아시죠? 이제 크레딧 리스크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요, 보통은. 그런데 그것들에 한정돼 있지 않다. 아, 여기 크레딧 리스크 있네. 죄송합니다. 파이낸셜 리스크는 통상적으로 이 줄에 있어가지고 크레딧 리스크, 리퀴디티 리스크, 마켓 리스크 이런 게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에서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를 다루는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에서 대개 이제 그런 것들을 파이낸셜 리스크로 다 이제 명명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문장을 이렇게 콤마로 해서 동시에 써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광범위하게 파이낸셜 리스크도 다루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시된 정보 뭐에 대해서 그 기업이 노출된 위험에 노출된 그러니까 보고 기간 말 시점에서 이 기업이 위험에 노출된 그죠? 내가 리스크를 인수하잖아요, 그죠? 이 리스크를 보험회사로서 인수를 하면 그 이제 그 필연적으로 인슈런스 리스크야 이제 계약의 본질인 거고 거기에 이제 파이낸셜 리스크도 따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기업이 그 노출되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정보에 대해서 공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is not representative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대변하지 못해요. 그 뭐나 exposure to risk 그러니까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대변하지 못한다면 그 보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보호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위험의 노출,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이게 아주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공시 내용이 그러면은 공시를 해야 돼요. 어떤 사실을 이유를 왜 그런지 그러니까 피리어드 엔드 보호 기간 말에 그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저가 왜 이게 그 잘 대변하고 있지 않은지 잘 설명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를 공시해야 되고 더 나아가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보호 기간 동안에 그렇다면 그것에 내가 왜 이런 어떤 그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이게 어느 정도인데 잘 대변하지 못한다. 왜 대변하지 못하는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다 공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강조하는 거는 일단 그 보고 기간 동안에 시작부터 엔드까지 insurance risk, financial risk, financial risk는 credit, liquidity, 그다음에 이제 market risk 다 포함하는데 거기에 제한되지 않게 뭔가 추가적인 게 있으면 더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보호 기간 동안에 어떤 제대로 이 기업의 리스크에 exposed된 노출된 정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면 왜 대변하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공시를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아주 타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제대로 너네들이 어떤 그 리스크에 exposed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대로 공시를 하라 그런 말을 이제 자꾸 강조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절에서까지. 그리고 각각의 어떤 리스크의 유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IFRS 17 범위 안에 있는 계약으로부터 파생하는 각각 형태, 즉 각각 리스크의 형태에 대해서 기업은 또 다음 사항들을 공시해야 돼요. 뭐냐? A.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된 정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공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의 목표, 전략적인 목표, 그 다음에 그 계약들, 또 하나는 이런 리스크를 exposed된 리스크를 관리하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에 and 또 있어요. 그리고 방법, 요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그냥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 추정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거하고 이제 뭐 빌딩 블럭이니까 1이 없으면 2, 3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2에서의 어떤 파이낸셜 리스크하고 캐시플로우 특성에 따른 파이낸셜 리스크하고 세 번째 어떤 그 non 파이낸셜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정할 때 그 리스크를 양을 측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썼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공시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짧은 문장들이지만 이 부분이 내포하고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실무적인 양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특히 이제 계리적인 actuarial model 그 프로세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건 뭐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공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A하고 B에서의 어떠한 변동, 그죠? 그러니까 전 보고 기간에 비해서 당 보고 기간에 해당 보고 기간에 A하고 B에서의 이런 공시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 그 변동했는지, 변화했는지 그 부분들을 다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리스크 유형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위험 유형들이 있고 이게 어떻게 발생을 했고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써서 매주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 보고기간하고의 어떤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보고기간 말, 그러니까 초 시점하고 말 시점, 그 전기 말이 되겠죠. 미래에 동일한 remaining coverage period, remaining service period에 대해서 전 보고기간 말에 했던 거와 당 보고기간 말에 했던 거에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행현금 흐름의 어떤 그 차이가 그게 바로 CSM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행현금 흐름, 이 변동 자체가 있다는 각각의 빌딩 블록 숫자들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CSM에다가 차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필수적인 내용들을 지금 공시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어떤 유형의 위험에 대해서 또 다음의 사항들도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124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각각 이렇게 나열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약간 좀 다른 형태의 것이죠.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그죠? 뭐냐? 요약이에요. Quantitative information about exposures to that risk. 보고기간 말에 그런 어떤 그 리스크에 노출된 정도, 그죠? 어떤 리스크에 내가 노출돼 있고 그 이런 부분들을 퀀터테이티브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말로만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정량적으로 어떤 실제 통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 보고기간 말이면 그 전에 어떤 통계, 당 보고기간 말, 당 보고기간의 통계 이런 것들을 보고 설명을 해야 퀀터테이티브한 거를 내가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 사용자들이 이래서 그 GMA 방법에 의해서 측정하는 부채양과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그 단기 손익이나 이런 숫자들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정량적인. 그리고 이러한 어떤 퀀터테이티브한 디스클로저는 어디에 근거, 다음의 인포메이션에, 다음의 정보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뭐냐? Provided internally. 엔티티의 그 주요한 경영진들 있죠? Management personnel.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주요한 그 경영자들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된 그런 정보에 근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밑에서 얘기할 127에서 132 절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공시 이런 내용들도 그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to the extent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A의 절에서 A의 절을 적용해 가지고 제공되지 않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왜 여기에서 충분히 다 설명이 안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는 127, 132 요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따른 공시 내용을 공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뭐 disclose 해놓고 또 disclosure 이러니까는 이제 동어 반복이 되는데 문장을 이제 뭐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내부 경영, 주요 경영자들한테 제공되는 그런 정보에 기초해가지고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저가 어떤지를 정량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시하기 힘든 부분들은 아래에 127, 132에서 뭐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좀 퀀터테이티브하게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퀄러테이티브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플리멘터리하게 보충적으로 퀀터테이티브 하면서도 이제 요 A에서 하는 부분들을 내가 정량적으로 다 공시 못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더 부가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아까 127 내용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기업은 또 공시를 내요. 공시 정보가 뭐냐? Effect of regulatory framework.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어떤 감독 체계로부터의 어떤 효과. 근데 그건 뭐냐? 그 operate.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감독 체계가 적용되는 그런
감독체계 프레임워크 안에서의 효과에 대한 정보도 공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지금 그 솔벤시 2를 기반으로 하고 ICS를 기반으로 한 킥스가 마련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솔벤시 2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부 모델을 만들고 해야 되는 것들이 남아 있지만 1차적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룰 베이스로 해서 킥스라고 하는 것이 마련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주 타겟으로 하는 거는 미니멈 캐피털 리ኳ어먼트예요. 이 회사가 비즈니스를 예를 들어서 제대로 계약자들을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이 계약자들에 대해서 이거 퍼블릭이니까 이 퍼블릭 계약자들에 대해서 피해가 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감독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솔벤시 이런 부분들을 감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솔벤트, to be solvent 하기 위한 미니멈 캐피털 리콰이어먼트 그죠? 최소 자본 요구량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그 이자 보증 필요한 이자 보증 우리가 보통 이제 옵션 앤 개런티 그러면서 그 최저 이율을 보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되는 최저 이율 보장 뭐를 위해서 퍼블릭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그 적용되는 그 어떤 그 감독 규제 환경 하에서의 효과에 대한 것들도 공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보험 계약을 매주할 때 측정할 때 저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업이 그 20 패러그래프 앞에 있는 20절을 적용을 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그 이것이 적용되는 뭐 인식하고 recognition and measurement 요건 IFRS 17의 그 인식과 측정의 요건 이 부분에 적용되는 그죠? 근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험 계약의 그룹 이거를 결정을 해요. 그죠?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그 레벨 오브 애그리게이션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패러그래프 20이 그런 내용인데 그 패러그래프 20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측정하고 인식할 IFRS 17 내에서 그 측정하고 인식하는 요건을 적용할 보험계약 그룹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패러그래프 20을 적용한다면 그러면 그 사실을 공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패러그래프 20를 보게 되면은 한번 보실까요? 어이구 여기로 봐야 되겠다. 패러그래프 20이라고 하면 한번 볼게요. 이게 그 이제 이게 생각보다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자, 우리 이제 앞에서는 뭐 이제 간단하게 넘어갔을지 모르지만은 요거를 적용해서 할 때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보시죠. 앞에 이제 그 레벨 오브 애그리게이션에서 보험계약 그룹 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것들을 적용하여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계약들을 어떤 계약 그룹으로 나눴다 이거예요. Would fall into different groups. 단지 무슨 이유 때문이냐? Law and regulation. 법이나 어떤 그 규정들이 있죠. 규정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제한을 해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실제적인 그런 능력을 제한을 해요. 뭐냐? 좀 이게 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레인메이킹 프라이싱 이런 계리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 수준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베네핏 수준을 바꾼다든지 이게 우리가 그 컨트랙터리 바운더리 얘기할 때 그죠? 이런 어떤 그 회사가 프랙티컬한 그 어빌리티 어떤 실제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 뭐 그 보험료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제 위험을 다시 재평가해 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베네핏 수준을 뭐 변경해요. 제한하거나 뭐 이런 차원으로 하는 부분이 그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이제 계약 경계 이런 부분을 나눴잖아요. 그죠? 저런 어떤 그 실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계약 경계 받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fully reflect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뭐 요율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위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어떤 보험료 수준이 달라져야 되겠다. 아니면 보험료를 내가 못 건드리면 베네핏을 줄여서라도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practical ability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특성에 따라서 이런 거를 만약에 실제적인 이 능력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법이나 어떤 규정들이 제한을 해요. 그 이유만으로 예를 들어서 14, 19를 적용을 했을 때 앞에서 이제 왜 그 어너러스, 너너러스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 어떤 요약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계약들이 다른 그룹의 단지 법이나 어떤 규정 사항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기업은 그 그룹 계약들을 같은 그룹에 묶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이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근데 only because라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뒤에 이제 공시에서 하는 얘기가 20에 따라 적용한다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를 뭐 다른 어떤 절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이제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어이구 넘어갔네요. 자 여기에 요거고 여기가 이제 아니 여기고 여기죠. paragraph 20 나오죠. 앞에 20를 우리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요 20를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인슈런스 그룹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는 IFRS 17의 요건 이제 그 인식이나 측정의 요건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그죠? 그런 어떤 계약 그룹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20절을 적용을 해서 서로 이제 특성이 달라요. 특성이 다르지만 단지 이제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제한해요. 뭐를? 엔티티의 practical ability를 보험료를 바꾸거나 급부의 수준을 어떤 제한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같은 그룹으로 묶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내가 요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공시를 해서 이 계약 그룹은 약간 좀 different characteristics지만은 같은 그룹에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이런 이제 all types of risk 여기에 대해서 127절에서 132절까지 이제 쭉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all types of risk 모든 어떤 그 리스크 종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리스크에 집중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좀 다양하게 분산시키지 않고 한쪽으로만 판단 얘기죠. 뭐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럴 때 뭐 외국에는 이제 뭐 그 단종 보험 회사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이제 그런 회사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여러 그 어떤 상품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프로덕트를 다루거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리스크 차원에서 다양한 어떤 그 컨트랙트 폴리시를 내가 판단하고 했을 때도 어쨌거나 하여튼 리스크가 집중되면은 위험하다 이거죠. 항상 diversification benefits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diversify 해야 이제 위험이 줄어든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리스크에 집중이 되겠죠. 기업은 공시해야 돼요. 정보를 뭐냐? 리스크의 어떤 집중에 관해서 IFRS 17 그 범위 내에 있는 계약들로부터 파생하는 그 리스크의 집중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돼요. 뭘 포함하느냐? 디스크립션. 잘 서술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기업이 컨센트레이션을 결정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그 서로 공유하고 있는 캐릭터리스틱 특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묘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특성들이 뭐를 식별하게 해주느냐, 그죠? That identifies each concentration. 그러니까 각각의 이 리스크의 집중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유된 특성에 대해서도 그 서술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insured event의 유형, 그 다음에 하나는 인더스트리의 유형, 아니면 geographical area, 지리적인 지역, 내지는 통화 화폐, 이거에 대해서 그 concentration risk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각각에 대해서 다 이제 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든 거는 이제 insured event라 하면 내가 사망 쪽만 다룬다. 아니면 생존에 관해서 다루는 건 없나? 왜냐하면 두 개가 이제 옵셋되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슈어드 이벤트 자체를 어떤 식으로 내가 다른 리스크들을 그 포함시켜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영업을 통해서 그거를 분산시켜야 되는데 못했던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 계약자들 산업군으로, 왜냐하면 어떤 산업들은 되게 그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산업이 있는가 하면 또 안전하지 못한 산업도 있기 때문에 집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한 회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보험 영업을 브랜치나 좀 현지 법인을 통해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커런시가 달라짐으로써 적에서도 이제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측면에서 다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그 파이낸셜 리스크, 그죠? 그 파이낸셜 리스크의 집중이 예를 들어서 파생될 수도 있죠. 어디서부터? 그 최저 이율 보장 이런 부분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최저 이율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어떤 그 계약들에 대해서 그 동일한 어떤 수준의 그런 어떤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그죠? 어떤 계약들이 다양하게 여러 그 계약들이 있는데 최저 보장 이율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그 어떤 많은 계약들이 같은 수준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came into effect, 그죠? 뭐 때문에? 여기 interest rate guarantee 때문에, 최저 이율 보장 때문에, 이거로부터 파생하는 financial risk의 집중,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공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중인데 뭐냐? financial risk. 그리고 또한 다음과 같이 파생될 수 있어요. 뭐가? non-financial risk의 집중으로부터 또 financial risk의 집중이 파생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엔티티가 어떤 그 상품 배상, 상품에 관련된 배상 책임을 제공을 하는데 어디에다 하냐? pharmaceutical companies, 그죠? 제약 회사들한테 제공하는, 이제 여기서 판매한 상품이 뭐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상 책임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험 계약을 통해서 프로텍션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또한 아니면은 그 컴퍼니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보험회사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라는 거죠. 뭐에 대한? 파이낸셜 리스크의 집중이, 그죠? 어떤 non-financial 리스크의 집중으로부터 파생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약 회사들에 대해서 그 상품 배상 책임을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그 회사에 대해 투자를 해요. 에쿼티를 보유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 자체도 non-financial 리스크의 집중 때문에 financial 리스크 집중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제약 회사에 대해서 내가 동시에 프로덕트 라이빌리티도 판매하고 에쿼티도 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뭐 이 회사가 어떤 하나 신약을 잘못 개발해 가지고 큰 어떤 프로덕트 라이빌리티가 엄청나게 발생했어요. 소송에 휘말린다 이러면 투자분들까지도 에쿼티 자체도 문제가 되잖아. 이 회사가 도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이 회사가 만약에 그 어떤 뭐 꼭 신약 문제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뭐 위험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은 에쿼티에 대해서 위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신약의 어떤 잘못 개발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 제일 크겠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하여튼 두 가지가 다 위험이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한 회사에 대해서 투자하지 말고
아니 파마소리컬 A 컴퍼니에는 요 프로덕트 라이빌리티를 판매했지만 내가 투자하는 거는 다른 파마소리컬 컴퍼니나 아니면은 다른 산업에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산, 다이버시파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은 또 정보를 공시하는데 뭐에 대해서 리스크 익스포저, 그죠? 어떤 내가 그 위험에 노출된 정도의 변동에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 어디서부터 파생하는 IFRS 17의 계약에서 파생하는 이 요건에 컴플라이하기 위해서 잘 이 요건대로 내가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공시해야 된다. 민감도 분석. 이 민감도 분석은 뭐를 보여주느냐? 어떻게 그 profit or loss, 그 이익이나 손실, 손익 내지는 그 자본, equity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지, 그죠? 어떤 자본 잠식이 일어날 수 있는지, 단기 이제 순손익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would have been affected by changes in risk exposure. 이러한 어떤 위험의 변동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었을런지 그런 얘기죠. 가정법 과거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있다면 그리고 이제 요 리스크 익스포저 그 체인지라는 부분 자체는 또 그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아니구나. were reasonably possible. 그러니까 보고 기간 말의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합리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 변동에 있어서 위험의 어떤 변동, 그죠? 그거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도 있는 그런 단기 순손익과, 그죠? 단기 이익과 손실, 단기 손익과 그다음 자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란 얘기니까 가정법 과거로 썼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sensitivity analysi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뭐 결과 자체는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게 회사에 favorable하게 아니면 unfavorable하게, 그죠? 보통 adverse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됐었을 수도 있는 그런 자본이나 단기 순손익이 어떻게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공시를 하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업무적으로 보면 이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인슈런스 리스크에 대해서는 효과를 보여줘야 돼요. 발행한 보험 계약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이펙트인데 발행한 보험 계약으로 before and after risk mitigation. 그러니까 보유 재보험 계약 있죠. 그러니까 재보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 미티게이트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위험 경감을 하기 전과 한 후에 그런 발행한 보험 계약에 대한 효과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어떤 sensitivity analysis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거죠. 내가 보험 계약인데 만약에 하나도 씨드아웃 안 했어. 재보험 하나도 안 했어. 재보험을 했어. 이 두 가지 사이에 최소한의 어떤 센시티비티, 민감도 분석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두 번째는 또 마켓 리스크의 각각의 유형들에 대해서도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그 관계를 설명을 해야 돼요. 예? 그 관계가 뭐냐? 리스크 익스포저, 보험 계약으로부터 파생하는 리스크 익스포저, 위험에 대한 노출도, 위험에 노출된 거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변동에 따른 민감성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인 자산으로부터 파생하는 똑같은 거, sensitivities to change, 그죠?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로 봤을 때 내가 위험을 얼만큼 인수하고 있어서 위험이 이만큼 노출돼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 자산을 내가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변동에 따라서 어떤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각 마켓 리스크에 대해서도 민감도 분석 내용을 공시를 해야 돼요. B에서는
위의 것을 하기 위한 방법론과 가정들, 그죠? 그래서 이런 민감도 분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방법, 그다음에 가정들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참 문장은 간단한데 실무적으로 이제 엄청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어카운팅 하는 분들이 아니고 뭘까요? 진짜 계리적인 어떤 전문 인력들,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그러한 어떤 모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 그 모델이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과연 계리적으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런 모델들 서너 가지를 내가 다 구비해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뭐 한 두세 가지 정도로 할 건지라고 하는 부분이 말은 제가 두세 가지 했지만 하나를 가지고 있느냐 두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엄청나게 이제 나중에 미래에 숙달되면 모르겠지만 처음에 해가지고 할 때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은 어떤 모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cons and pros, 그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모델들을 또 런하면서 제대로 어떤 그 경험이 쌓여야 어떤 그런 민감도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리 전문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고 계리 모델도 점점 sophisticated, 그죠? 굉장히 좀 정교하고 그렇도록. 그러니까 이제 계리 전문 영역에서 어떤 서포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이게 저는 읽으면서 우와, 이건 뭐 그 계리적인 모델의 모든 것들을 공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행하고 바로 될진 모르겠어요. 그죠? 상당히 많은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한국 계리 시험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합격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굉장히 미니멈한 어떤 그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인더스트리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계리 전문가로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잘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이제 그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 회사들 간의 차별성으로 되게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전 기간으로부터의 변동이에요. 보호 기간 전. 그 전에 썼던 거와 그 다음에 이제 당 보호 기간에 썼던 것들, 뭐에 있어서 방법론이나 어썸션, 그죠? 이런 민감도 분석을 앞에 나왔죠. 요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이나 가정에 있어서 만약에 변동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변동까지도, 그리고 이러한 변동을 왜 하게 됐는지,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막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계리적인 어떤 모델링에 있어서는. 그래서 애매한 것 같지만 어쨌거나 그 한 가지를 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 이거 좀 문제가 있어서 다른 모델을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애초부터 한 두세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세 개를 운영을 하면서 A, B, C 중에서 A를 썼다가 왜 B로 바꿨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당연히 정확하게 공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사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이 만약에 뭐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을 준비한다면 이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그 앞에서 공시하라고 하는 금액들 있죠. 이것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128A 앞에서 얘기한 128A에서 얘기한 민감도 분석에 관련된 이 절에서 규정한 그 숫자들과 막 숫자들이 달라요. 그죠? 어떻게 다른지, how amount, 그죠? different from those. 여기 128에서 그 규정한 거에 따른 그런 어떤 그 금액들이 그것들과 다른 금액들이죠. 그죠? 그냥 여기는 amount different, that is different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 128A에 따라서 절에 따라 규정한 것들로 그 금액과 다른 금액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리스크 익스포저의 변동에 따라서 변동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그 보여주는 그런 민감도 분석,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민감도 분석을 사용을 해요. 뭐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얘기야.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기업이 앞에서 얘기한 128A에 의해서 어떤 그 각각의 그거에 따른 금액과 어떻게 이제 다른지 그런 부분들이 그 리스크 익스포저의 어떤 변동에 그 거기에 따라서 그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민감도 분석을 그다음에 이제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러면 기업은 may use that 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뭐냐? 민감도 분석. 예? 그 128A에서의 그런 규정한 어떤 그 민감도 분석 that it may use that 그 민감도 분석 in place 이거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좀 이상하긴 한데 다시 보면은 여기 밑에서는 이제 뭐 또한 다음 사항들을 공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위에서 얘기한 that use that sensitivity 죄송합니다. 이게 대시 use that 이하를 이용한다는 게 아니고 대시 그냥 여기 that sensitivity analysis 요 위에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본 이게 이제 변동이 위에서 얘기한 게 정확히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민감도 분석을 준비하는데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how affected 그런 얘기예요. 리스크 익스포저 변동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런 얘기인데 요 어마운트 이 부분이 바로 that is different from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128A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공시를 하라고 해놨는데 그런 규정에 따른 어떤 금액들하고 다른 금액들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익스포저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민감도 분석을 준비한다면 그죠? 그리고 또 그런 민감도 분석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 리스크를 관리한다면 그러면 여기 위에서 얘기한 요 내용을 그냥 in place of the analysis 그거를 그냥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128A에서 얘기한 거 대신에 내가 다르게 금액이 다른 거를 민감도 분석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그죠? 어떤 다른 금액들이 영향을 받아요. 128A하고는 다르게. 그거를 그냥 쓰란 얘기예요. in place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다른 거니까 다음에 사항들을 공시해야 돼요. 그러면은 설명을 해야 돼요. 방법론. 이런 어떤 그 128A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그런 민감도 분석 이거를 준비하는 데 사용된 방법 그리고 또 and 여기 있잖아요. explanation of the method. 그죠? 방법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설명? main parameters. 주요한 모수들, 그 주요한 가정들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거를 공시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설명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제공된 정보 그런 하에서 그래서 128A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거를 이제 그냥 한다든지 그러니까 128A를 다시 보시면 그죠? 지금 여기 지금 아까 이렇게 여기 128A 여기죠. 민감도 분석이게 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슈런스 리스크 얘기 나오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든 어떤 마켓 리스크의 타입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A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그거하고 뭔가 해봤더니 금액이 달라. 그죠? 그 A에서 얘기한 그런 금액들 요거 이제 어마운트예요. 그죠? 어마운트와 다른 금액들을 보여주는 그런 민감도 분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쓰란 얘기예요. 그죠? 128A에서 규정한 이거 대신에 그죠? in place of 이거죠. 그거에 다른 거를 써라. 그랬을 경우에는 공시해야 되는 게 왜 내가 다르게 썼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를 하고 이 정보에 따라서 그 방법론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방법론 안에서 어떤 내 모델들을 썼다 그러면 그 모델에 대한 주요한 어떤 그 모수들 그리고 가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돼요. 또는 설명을 해야 돼요. 목적. 이 방법을 쓴 목적이 뭔지 설명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거에 한계,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제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may result in the information provided. 어떤 주어진 정보로 그 귀결될지도 모르는 그런 방법론의 어떤 목적하고 그 다음에 그런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약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전문적인 내용이 되겠죠. 계리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슈런스 리스크. 앞에서는 이제 컨센트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인슈런스 리스크, 클레임스 디벨롭먼트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생보보다는 이제 그 손해보험 특히 이제 자동차 보험이나 어떤 일반 보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를 너무나 이제 간단하게 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손해보험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뭐 한국 생보 회사에서도 뭐 그 좀 테일이 뭐 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IBNR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금액이 작지만 이 부분 자체는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준선은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은 공시해야 돼요. 실제 클레임스들 모든 그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들에 대해서 다 공시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냐? 뭐하고 비교되는 거냐? 그 previous estimate of undiscounted amount of claims.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손해보험 회사에서 리저빙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claim development를 보면서 거기에서의 어떤 패턴을 찾아가지고 통계적인 모델에 의해서 어떤 최종 ultimate loss amount 이거를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하지만 이제 case outstanding 개별 추산해 가고 그 bulk reserve 그죠? 총액 추산 이런 금액들이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는 이유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아직 지급이 안 되어 있지만 미래의 최종 손해까지 가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지금의 부채 금액으로 잡는 게 현재 거란 말이에요. 케이스 아웃스탠딩 넘버하고 숫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IBNR 어마운트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차원 하에서 디스카운트를 적용하기 이전에 그런 어떤 그 클레임들의 금액에 대한 그 전에 추정치, 그죠? 그 이전에 내가 추정했던 거, 전 보고기간 말에 추정했던 부분,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실제 클레임들, 이런 부분들을 공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전 보고기간 말에 내가 미래에 대해서 최종 손해까지 다 추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당 보고기간, 그죠? 1년 후, 내지는 분기 후, 요 금액을 내가 전 보고기간 말에 추정을 했어요. 얼마가 이제 순 지급 손해액으로 나갈 거다. 디스카운트 안 한 상태에서 그 추정을 했는데 보고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지급한 요 안에 순수하게 지급한 금액하고 그 전 보고기간 말에 해당 보고기간에 지급될 걸로 추정한 거하고의 차이 그거를 지금 공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무적으로 거기에 맞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뭐 기발생 사고, incurred claim 자체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LIC라고 했을 때 LIC에서도 이행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미래 기간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짧아도 내지는 1년 이내로 짧아도 그래도 클레임 자체는 발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약은 끝났지만 클레임은 남아요. 그래서 디벨롭먼트를 따지는데 그랬을 때 미래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항상 계속 추정을 해야 돼요. 보호기간 말마다. 그랬을 때 그 전 보호기간에 추정한 금액하고 실제 된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업무적으로 아직도 잘 안 돼 있는데 저거를 이제 갖춰야 되겠죠. 이러한 어떤 이런 거를 이제 클레임스 디벨롭먼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손해액으로 가기 위해서 바로 그냥 딱 사망보험금처럼 딱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손 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indemnification, indemnity type, indemnify 한다 그래요. indemnity 차원의 그런 어떤 그 담보기 때문에 실손 보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claims development라고 하는데 claim development에 대한 이런 공시는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클레임이 발생한 가장 이른 시점
이른 시점, 그 기간에서 출발을 해서 아직도 미래에 이거는 이제 현금 유출이죠. 현금 유출이 나갈 금액이나 아니면은 언제 나갈 건지 클레임 페이먼트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아직도 불확실한 그때까지, 그죠? 이제 보고기간 말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실제로 우리 material claims arose라고 했는데 실제 클레임이 발생을 해가지고 아직도 어떤 미래에 어떤 금액이 나가고 언제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레임 페이먼트예요, 그죠? 보험금 지급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나 시기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있는 이 기간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The period when, the period for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기간 말 시점까지 봤을 때, 그죠? 그러나, however, 그러나 이 공시는 필요하지 않아요. 언제? 이제 시작된 게 10년 이상 이 클레임 디벨롭먼트가 만약에 이제 전개된다면 이제 외국에는 이제 워낙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나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 걸리고 이러면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뭐 지급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고 뭐 예전에 이제 유명한 아베스토스 이게 이제 성면에 의한 건데 그거는 아예 보험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처음 노출됐을 때 오래 걸리지만 몇십 년 있다 나타나지만 또 한 번 나타나면 죽을 때까지 커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뭐 4, 50년도 더 된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10년 이상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가 필요 없어요. 레포트 기간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년까지만 클레임스 디벨롭먼트를 공시하고 추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호기간마다 지나갈 때 그럴 때 이제 그 전 기간에 했던 추정치와 실제 지급된 거하고의 차이죠. 이런 부분. 이게 이제 경험 조정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공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손해보험 쪽에는 이게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그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죠. 당연히 내가 뭐 총량 추산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 나온 거고 10년 이내까지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하고 마찬가지로 그 엔티티는 공시할 필요가 없어요. 정보에 대해서 이런 클레임스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이런 어떤 어마운트하고 타이밍, 클레임 페이먼트에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공시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이제 위치, 관계대명사 요준에 이런 불확실성이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다 리solve 된다, 해결된다. 그러면은 이제 클레임이 발생을 해서 클레임의 어떤 종결 시까지 1년 내에 다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공시는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보험 쪽에서 뭐 몇 개월 걸리는 이런 것까지 뭐 월 단위로 해가지고 다 디스플레이 할 필요 없고 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에스티메이트하고 액츄얼 리설트하고 비교한 거를 볼 필요는 없다 이거죠. 엔티티는 reconcile 숫자 정합성을 이제 체크해야 된다. 예? 디스클로저인데 정보에 대한 정합성을 체크해야 되는데 클레임스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룹 오브 인슈런스 컨트랙트 그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애그리겟 전체적인 어떤 보유 금액의 어떤 클레임 디벨롭먼트에 대한 공시 사항에 대해서 숫자 정합성에 관련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있는 사항은 뭐냐? 엔티티가 discloses 한다. 그러니까 100C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 그죠? 100C를 적용함으로써 공시를 해야 되는 보험계약 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보유 100C를 한번 보게 되면은 100C 여기 있죠. 요게 이제 보시면 요거죠. incurred claim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1년짜리지만 하여튼 기간이 지나고 나서 요 기간 처음에 이제 계약 그룹이 시작 이니셜 레코그니션 지나고 나서 지금 보호 기간인데 요 사이에 발생한 클레임 이거는 이제 LIC로 구분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incurred claim에 대한 부채 LIC에 대해서 그죠? 그 만약에 그 PAA를 simplified approach를 적용을 해요. 요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issued policy하고 보유 계약에 대해서 PAA를 적용한 그런 계약에 대해서 이제 그런 보험 계약들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공시해야 된다. 뭐냐? 그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의 추정치, 그 다음에 non-financial risk의 RA 이 부분을 공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행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건 단기 보험이니까 나 PA 적용할래. 예?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LRC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LRC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고 잠깐만요. sensitivity, insurance risk. 여기 이제 100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100시 우리가 보고 왔죠. 100시는 뭐냐? 이제 PA를 적용을 한다라고 내가 단기 보험이라고 뭐 자동차나 일반 보험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래 자녀 보장에 대해서는 PA를 적용하지만 이미 발생한 클레임, incurred 클레임에 대해서 이행 현금 흐름, 빌딩 블록 1, 2, 3에 대해서는 PA를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GMA에 의해서 General Measurement Approach에서 그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거를 적용을 한 그 기업이 공시해야 되는 그거를 적용을 해서 공시해야 되는 그런 보유 금액 총량, 그 그룹 오브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대해서 그런 총량과 더불어 클레임스 디벨롭먼트에 관련된 공시 그 사항의 숫자 정합성을 통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뭐 이제 자동차나 일반 보험 이런 거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계약 그룹 뭐 나눈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업무 자체가 지금 담보 단위로 돼 있고 담보 자체도 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죠. 제가 보니까는 그 한국에서 경험이 대인 담보, 그러니까 third party liability의 bodily injury라 그래요. 제3자 배상에서의 그 대인 배상 이 부분이 또 그 클레임 디벨롭먼트 할 때에는 그 대인 1, 대인 2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 중상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캐나다나 이제 영국, 미국 계리사들하고 이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됐었냐 하면은 저런 뭐 물론 이제 그 제3자 배상만이 아니라 뭐 이제 제 운전자가 다친 거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세분화냐면은 의료 관련된 비용 따로, 그 다음에 소득 보상 관련된 것 따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로여나 이런 사람들한테 배상 책임이니까 들어간 거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운전자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병원 치료비하고 뭐 하는데 또 그 리허빌리테이션 이제 갱신이라는 다시 회복하는 거 그런 어떤 클리닉 가서 했다 그러면 그 비용 따로 이렇게 돼요. 그런 것들을 클레임 디벨롭먼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그 클레임 디벨롭먼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보 단위보다도 더 하부 내용으로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 손해액들을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더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그냥 실무적으로는 엄청난 어떤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보험 있는 분들은 잘 이 부분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PA 쓰고 있는데 뭐 incurred claim 발생 사고 부채에 대해서 뭐 금액을 꼭 나눠야 돼요. 뭐 근데 그게 뭐 금액이 아주 작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0.1%도 안 돼. 막 1%도 안 돼. 막 금액이 작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엄청난 금액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땡겨가지고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추정치를. 절대로 안 되죠.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그 전 보호기간에 이 해당되는 보호기간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전 보호기간 말에 추정한 거하고
당보고 기간 말해 봤을 때 실제치하고 차이 이 부분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각 타이밍, 기간마다 얼마씩이 지급되는지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1년 이내 거는 안 하지만 1년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하라고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아직 잘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아예 생각 안 하는 회사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경험하기로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제가 하여튼 그 외국에서 이제 그 보험회사 일할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어디셔널리 굉장히 어떤 많은 시스템과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캐스틱하게 해야 되니까. 그죠? 아까 자꾸 메서드 얘기하잖아요. 메서드라고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게 다 액추리얼 모델링 얘기고 그 액추리얼 모델 안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니셜 뭐 에스티메이트는 어떻게 잡고 그다음에 그거를 시나리오를 돌리느냐 이런 방법들도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통칭해서 메서드인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 봤을 때 와,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상당히 많은 어떤 계리 인력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여기는 인슈런스 리스크 클레임 디벨롭먼트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